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1월 말까지 민정청 설공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몇 개월째 백수로 지내고 있는 너무 좋습니다. 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김선희 국장님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제가 이 제목을 드렸는데 사실 드리고 나서도 인공지능을 왜 우리는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을까? 인공지능 그건 무엇이냐가 아니라 너 누구냐라고 묻는데 익숙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표현법인가? 이거를 중간에 또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죠. 노동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얼마 전에 IMF에서 발행한 보고서죠. 여기 이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현재 AI 투자 붐이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왜냐면 실제로 가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데 투자가 막 몰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고 이 버블이 나중에 터졌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처럼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채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다들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인공지능 기업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고 있을까? 보면 여기 오픈 AI, 챗GPT 개발한 회사죠. 이게 14억 달러. 14억 달러가 구독자한테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그 외에 36억 달러, 총 50억 달러예요. 여기는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이제 다른 기업에서는 여기는 이제 규모가 적은데 구독자 비중이 좀 높죠.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픈 AI가 도대체 매출을 얼마 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근데, 보도가 되기를 2024년 10월까지 37억 달러 매출이 났는데 약 5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게 그러면은 제대로 가고 있는 기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손익분기점이 2026년에는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데 단 월 사용료를 1인당 44달러를 내야 된대요. 44달러면 얼마죠? 한 5, 6만 원 되죠. 네. 5, 6만 원 정도로 사용료를 인상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안 나는 산업인 거예요. 기업인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오픈 AI가 50억 달러였잖아요. 오픈 AI 말고 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 생성형 AI 매출이 그거보다는 훨씬 많겠지만 이거는 사실 너무 좀 상식 밖이거든요. 아까 50억에서 놀다가 2,513조 원 한국 국가예산의 3배 이상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그러면 뭐 챗GPT, 퍼플렉티스 이런 것들 빼고 도대체 AI는 어디에서 이렇게 개발되고 AI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AI가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어딜까? 탱크? 무기산업입니다. 군사. 군수산업. 네. 이게 러시아에서 개발해서 우크라이나전에 지금 테스트 배치, 실전에서 배치되고 있는 탱크이고요. 자율주행 기능이 있고 자동으로 목표물을 인식해가지고 발사하고 기타 등등 이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더 심각하죠. 기관총을 그러니까 킬러 로봇이라고 하죠. 잘 쏘는 게. 기술놀이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실제로 AI가 공습 대상을 추천해주는
말도 안 되죠, 사실. 표현도 끔찍하죠. 추천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가 사실은 가장 각광받고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AI와 관련해서 노동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잠깐 더 보면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거는 뉴스에도 많이 보고가 됐죠. 구글을 비롯해서 빅테크가 산소 배출을 엄청나게 한다. 챗GPT가 대화 한 번 할 때마다 생수 한 병을 사용한다. 생수를 왜 쓰나요? 왜 쓸까요? 챗GPT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삼성이 아마 화성이가 어디 뭐야 진다고 할 때 거기에 딱 두 가지 있어요. 전기하고 물. 그렇죠. 여기 지금 이제 요게 데이터 센터를 이미지화한 거죠. 굉장히 많은 GPU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열이 나겠죠. 식혀야 됩니다. 전기도 엄청나게 전기 막 쓴 다음에 전기 써서 열 나니까 또 식혀야 되고 이게 왔다 갔다 양쪽 방향으로 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게 어느 회사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바닷물에 담궈가지고 식혀보면 어떨까? 막 이런 실험을 해요. 왜냐면 그 민물에서는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 여기는 안 가져왔지만 이제 탈핵 분위기로 막 가다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소형 원자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빅테크 CEO가 우리 그 소형 원자로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전개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건 좀 아닌데 싶은데 우리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야 AI는 사기야 혹은 나쁜 거야 이런 인식이 강하게 박히죠. 근데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나쁘다, 좋다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일자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일자리를 뺏는다는 전망도 있고 창출한다는 전망도 있어요. 그죠? 네. 뭐 이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AI와 일자리 중에 양자택일해야 되는 것처럼 AI가 짐 싸서 나가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2023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AI 노출 지수라는 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목록을 쫙 갖다가 AI와 관련된 특허만 따로 분류해서 그게 어느 업종과 관련된 특허인지 이거를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돌봄 노동자인데 돌봄 자동화 특허가 많아. 그러면은 그 노동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업이 어떤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냐 이걸 봤어요. 우리 자동화하면 항상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세상이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이 의사, 한의사, 전문의, 건축가, 수의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대체 가능성이 높고 여기로 갈수록 낮아요. 가수, 경호원. 경호원은 몸으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가수도 그렇다고 하네요. 대학 교수 성직자, 기자, 언론인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자료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를 갖다가 분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AI 기술이 많이 개발되면 그게 많이 그냥 적용되고 많이 쓰이나요? 이런 방식의 분석과 이런 분석을 하는 관점을 기술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기술을 상수로 보고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혹은 모든 문제가 발생할 거야. 이 기술 때문에 유토피아도 되고 디스토피아도 되고 기술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거나 아니면 가장 중심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점이 바로 기술결정론인데요. 한국은행이 그런 관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뒤에서 실제로 그런지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세계경제포럼에서 2023년 이건 25년 자료군요. 23년 4월에 나왔던 거를 가져온 줄 알았더니 그 2030년까지가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한 겁니다. 제가 요 자료를 갖다 쓰려고 했더니 다른 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쭉 번역을 해주셨어요. 이쪽이 잘 안 보이네요. 이쪽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이쪽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대체는 쭉 있어요. 네. 이런 종류의 전망과 분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래픽 디자이너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전망들은 너무 많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입니다. 여기 또 이제 여기 대체 가능성이 높고 낮고 어때요? 지금 보니까 여기 대체 가능성이 높은 과수작물 재배원, 택배원, 청원경찰 대체가 잘 안 될 화가 및 조각가, 살인작가, 작가, 애니메이터, 지구리풍. 그러니까. 어때요? 전망이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게 그래서 마치 밈처럼 떠도는 전망이에요. 잘못된 전망 대표적 사례. 그래서 이거 이제 생성형 AI 등장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그림까지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우리가 사람이 노동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와 무관하게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에 저절로 결정된다는 분석, 전망.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이런 전망은 무수히 많지만 전부 다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2016년에 공공기관에서 분석한 게 다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죠. 일단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쪽 특히 대량 해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가 발전한다, 일자리가 위험하다, 그 다음에 오는 쭉 이제 서사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서사죠.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AI는 정말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지. 이게 노동자들한테 물으면요. 한편으로는 대체될까 불안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한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노정주 부장님 어떠세요? 돌봄 노동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그 노조 활동가의 일을 술을 못 먹잖아요, AI는. 네. 시설 관리 어떠세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자,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가 질문하려면 그러면은 인간 노동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전에 이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아마존 매장이에요. 2016년도에 Just Walk Out 물건 사가지고 계산대에서 결제 안 합니다. 그냥 물건 산 채로 걸어 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 나가세요. Just Walk Out. 매장 이름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죠. 우리 마트 노동자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근데 엄청나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운영이 중단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막 이랬어요. 이상하죠. 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도지능이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인도인 노동자들이 뒤에 숨어서 한 1000명 정도가 뒤에 숨어서 일일이 라벨 확인하면서 계산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지 인간 노동을 은폐하는지 잘 보이지 않도록 숨기는 건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이거는 기술이 덜 발달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완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완전하게 대부분 자동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칼 마르크스라는 독일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자연을 가공하고 조직하는 의식적인 생산활동이라고 개념을 정했어요. 제가 혹시 칼 마르크스가 워낙 논쟁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반대되는 입장의 어떤 노동 정의를 한 사람이 있느냐 막 찾아봤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막스 이후에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긴 한데 사실은 비슷합니다. 가치 부여를 좀 다르게 했을 뿐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연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생산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를 갖고 목적의식적으로 하는 그리고 생산하는 활동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결과의 실현. 노동자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한다? 이게 지능이죠. 그죠? 노동자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했던 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노동자가 지능을 써서 노동을 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AI와 노동에 대해서 설명한 김지연이라는 고려대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쓴 아주 얇고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세요. 여기에 마르크스의 인간과 꿀벌과 기계의 개념을 비교를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노동이 의식적인, 즉 목적을 위한 행위, 그리고 자유로운 의식행위, 자연을 전유하는 활동,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가치 생산인데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교를 해봤더니 기계는 노동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AI는 알파고가 이세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근데 알파고가 자기가 이세돌을 이겼다는 것을 알까요?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계가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계가 노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심오하죠. 머리 아프려고. 그러니까요. 빨리 넘어가야지. 근데 잠깐만 슬라이드 2장 정도만 좀 더 머리 아프고. 예. 그래서 완전 자동화와 노동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인간 지능과 노동을 분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인간 노동 설사 자동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필요한지, 그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지, 이것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뇌를 하나의 컴퓨터 위에 복사해서 사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뇌를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정보를 컴퓨터로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를 따라다니면서 관찰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인류학자 엘렌 비알레라는 사람인데요. 호킹이 위대한 물리학자 호킹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의 뇌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간호사, 비서, 엔지니어, 지도학생, 동료 연구자, 가족 등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십 년 동안 호킹이 물리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들이 그저 호킹이 지시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호킹의 과학적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발전하고 확산되는 과정에 함께 참여했고 물리학자 호킹은 그의 천재적인 뇌 안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의 자원을 받고 그 속에서 존재했다. 노동은 협업 과정이고 집합적인 과정입니다. 물리학을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이 뇌만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뇌만 꺼내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관계 맺으면서 집단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물론 일부를 뚝 떼가지고 기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 완전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일부라도 대체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분업화를 전제로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화가 가능하면 자동화 하는 게 좋아? 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8월 폭우 참사 몇 년 전에 2022년이었죠. 그때 불평등이 재난이다를 외치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대책은 이거였습니다. AI로 홍수 예보를 하고 대심도 빗물 터널을 이게 위에서 찍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수직으로 꽝 뚫려서 물이 쫙 내려갈 수 있는 빗물 터널을 만들겠다. 이게 오세훈 시장의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빗물 터널이 사실 빗물 터널 공사하는 과정에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무사히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땅속으로 쫙 꺼지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차나 나무나 안전할까요?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오세훈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땅? 땅? 그러니까 흙이요, 흙. 아, 예. 그렇죠. 불투수 면적이라고 그러죠. 물이 못 빠지는 콘크리트로 발라진 면적을 좀 줄이자. 흙이 드러날 수 있게 하자. 자연성을 회복하자. 이게 하나의 대안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몽땅 올 때는 막 구멍 막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늘리자. 낙엽 치우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자. 이게 대안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수용을 했어요. 근데 홍수철에 딱 한두 달 기간제로 자치구마다 4명 채용한다. 이게 대안이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그 빗물구멍 4명이 할 수 있네요. 비 막 쏟아질 때. 이거는 노정지 부장님을 의식해서 준비한 얘가 한때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얘는 치마를 입어서 그런데 이게 약간 성별 호칭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저도 효자돌이라고 불리는 효자로봇, 돌봄 로봇입니다. 어느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몇백 개를 사서 독거노인들한테 나눠주려다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고, 농촌의 독거노인들한테 자식들이 많이 선물해준다 해서 한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봄을 로봇이 해야 될까요? 물론 돌봄 노동이 힘들죠. 쉽지 않은 노동이죠, 부장님.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봇이나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돌봄 노동자를 처우를 개선하고 더 많이 늘려서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대체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하는 게 뭐냐? 필리핀에서 가사관리사 모셔와서 저임금의 노예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농촌은
독거노인 많고 돌봄 인력 없다 이러면서 농촌에 쌀값 떨어뜨려, 농산물 가격 보장 안 돼, 농민들이 살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이 아주 편리한 방편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가릴 수 있는. 이게 기술이 이런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 가슴 아픈 참 이제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당시에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이 아직 뉴스에 안 나왔어요. 상담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오후부터 막 심상치 않은 전화들이 막 왔대요. 실종 신고. 내 친구가 이태원 갔다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이태원에 무슨 일 있냐 오늘. 뭐 이런. 근데 찾아봐도 정보도 없고 서울시에서도 뭐 업무 지시 내려오는 것도 없고, 업무 매뉴얼대로만 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내하면 끝. 근데 상담사들이 초기 발동이 된 거죠. 서로 이런 전화 왔는데 이상하지 않아? 이런 거를 공유하면서 그러면 우리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화 건 사람들 전화번호를 모아서 다 그 채팅창에 올려서 공유를 하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확인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다 콜백을 해드렸어요. 실종자 확인, 이태원 상황 확인, 이런 것들을 콜백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산콜센터 대응이 훌륭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AI였다면 어땠을까요? 네. AI는요, 패턴을 학습해서 예측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근데 패턴에서 벗어나는 돌발 상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재난 상황, AI가 못합니다. 특히 이런 거를 이때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발휘했던 거를 우리 흔히 일하다 보면은 촉, 노하우 이런 게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암묵지라고 합니다. 언어로, 텍스트로, 문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일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노하우. 이런 암묵지를 AI가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입장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AI로 대체하고 상담원 줄이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완전 자동화의 신화는 이런 이미지 뒤에 이런 AI 기술이 이런 노동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것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폐한다는 건 뭡니까? 이런 노동의 지위를 낮게 보고 하락시키고 제대로 처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동화가 굳이 필요도 없지만 가능하지도 않은데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수많은 유지보수 노동을 숨기고 돌봄 노동을 숨기고 시설관리 노동을 숨기고, 사실 시설관리 노동은 제가 보기에 AI가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AI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폭주하는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동을 전공한 이제 학자나 변호사가 쓴 책인데, 브라이언 머천트라는 사람은 예전에 AI 한참 이제 막 나왔을 때 뉴욕타임즈에 미래에 쓴 칼럼이라는 시리즈가 실렸어요. 여러 전문가들, 학자들이 이제 쭉 썼는데, 이 머천트라는 사람은 아까 앞에서 봤던 Just Walk Out, 아마존 무인 매장의 모습을 묘사하는 칼럼을 썼어요.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마존 경영진이 우리가 혁신을 해냈어, 성공했어 라고 샴페인을 터뜨린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일단 창고에 짐 갖다 놓고 정리하고 박스 치우고 청소하고 매대에 짐 계속 갖다 놓고
아까 인도인 노동자들처럼 그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완전 자동화라는 환상이 노동의 가치 절하를 먹이 삼아 몸집을 불려왔다라는 것을 그 칼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무의 성격을 정의하는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이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 대체 가능해. 이 기술로 이거 자동화 가능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돌봄, 시설관리, 언론 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직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누구와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칭송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정확할 것이다. 인간은 오류가 있지만 얘는 정확하고 인간은 편견이 있지만 얘는 공정할 것이다. 이런 영국에서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한국 제목을 까먹었네. 무슨 우체국과 무슨 사람 이름인데 영국 우체국에서 벌어졌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호라이젠이라는 회계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근데 시스템 오류가 계속 발견됐는데 우체국이 무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모르겠고 돈이 비어. 그래서 노동자들이 회계부정 절도 이런 걸로 무려 70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700명이 자기도 나는 무죄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기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만 의심한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게 어쩌다가 이제 오류가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사건이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때 유죄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 최소 4명이 자살했다고 나왔는데 나중까지 집계된 게 1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년, 2017년부터 20년, 21년 요 사이에 1년에 한 20명 정도씩 집배원 노동자들이 과로사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로사가 많냐? 여러 가지 원인 진단이 나왔어요. 우체국에서는 다 노동자 개인의 문제 아니면 우연히 업무량 배분이 잘못된 문제. 개인이 건강이 안 좋았고 개인이 뭐 가족과 불화가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에서는 그 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데서 테일러주의 혹시 아세요? 사람의 노동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그거를 시간 단위로 측정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배치되고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아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설계한 이런 생산 방식을 테일러주의라고 하는데 사람한테 그걸 적용한 거예요. 기계도 아니고. 집배 노동자가 집배원이 짐 싸 들고 나가서 오토바이 타는 데까지 얼마,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는데 얼마. 심지어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요거 있잖아요. 그 우편함. 우편함에 꽂는데 우편함 하나당 2초. 그러니까 초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니까 집배원이 하루에 배달할 수 있는 물량 얼마.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그걸 업무량으로 준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했던 거예요. 과로사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집배 부하량 산출 시스템을 폐기해라. 집배 업무 강도 폐기해라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때 우정사업본부 사용자 쪽에서는 이거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설계한 거다. 이게 오류가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알고리즘 공개해봐라 그러면 아유 전문가들이 한 거고 일반 사람들은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3, 4년을 계속 버티다가
그래도 과로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몇 년 있다가 폐기했습니다. 아까 회계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심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기술에 대해서 맹신하면서 노동자 개개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인식. 이게 노동자들을 죽인 거죠. 그러면 정말 기술은 무오류인가?를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AI 이전의 기술은 3 곱하기 2라는 식을 주고 결과가 얼마 나오니 이걸 굉장히 딱딱 떨어지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어요. 근데 AI는 곱셈인지 덧셈인지 뭔지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숫자들 요 숫자랑 요 숫자 주고 결과값이 얼마 요것만 줘요. 그러고 얘가 맞추는 거예요. 계산이 이렇게 돼서 이게 나온 거구나. 그래서 대략 경향적으로만 점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정확한 알고리즘이구나. 이렇게 패턴을 인식해서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AI 기술은. 그러니까 기술이 내재한 특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건데요. AI로 대한민국 행정절차법에서 청문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줘 했어요.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AI가 잘못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챗GPT가 잘못 대답했어요. 사용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공지를 내렸어요. 아주 대표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9.11하고 9.99하고 어떤 게 더 큰가요?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 9.9가 더 크죠. 근데 한때 이게 계속 오류가 안 고쳐지고 줄기차게 아무리 물어도 챗GPT가 9.11이 더 크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렇게 계산만 틀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편향이 그대로 반영이 되죠. 아마존에서 여성이 주로 쓰는 단어들이 들어간 지원 서류를 보고 그거를 탈락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알고리즘 짠 사람들 대부분 과반이 남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폐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이거 좀 고쳐서 잘 만들면 쓸 수 있어 라고 고쳤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폐기했습니다. 여기 미국의 경찰이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을 해서 여기 보면은 좀 닮았나요? 요 수염이 닮았다.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신문 읽는 사람을 그려줘. 전부 백인이죠. 심지어 까만 고양이, 치즈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가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해도 옷만 다르고 피부는 다 백인입니다. 인간의 편견이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확률적 앵무새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한 팀릭 게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세상의 아름다움, 추함, 잔인함을 먹이면서 아름다움만을 반영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어때야 될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노동자의 대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이데거, 제가 나치주의자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기술의 정신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기술의 핵심이 기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기술의 핵심이냐? 요게 미국의 롱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고가 다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나서 가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서 즐기는 이 동네에 유명한 해변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해변에 백인들만 가득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다양한 인종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출입금지를 시키진 않았지만 사실상 시켰습니다. 왜냐면 요 높이가요 낮아요. 버스는 못 지나갑니다. 저소득층이 대중교통을 타고 접근할 수 없는 해변이 된 거죠. 승용차가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해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여기가 그 해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백인들이 가득한 이런 해변이 됐죠. 실제로 이 다리를 건축한 고가도를 건축한 사람이 무슨 모제스인데 모제스라는 건축가인데요.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백인 남성들이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흑인과 저소득층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높이를 낮게 만든 다리가 이 분홍색 점입니다. 도시 전체를 유색인종의 접근을 막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버렸죠. 이 고가도로 만드는 이 어찌 보면 단순한 물론 실제로 단순하지 않겠지만 이 기술 하나만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나만으로 도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요거 되게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눕지는 못하죠. 여기도 눕지는 못합니다. 여기도 누우면 불편하겠죠? 여기도 그렇죠. 노숙인들의 휴식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설계들이 나옵니다. 요런 KT 광고가 있었어요. 마음을 담다. 농인인데요. 이제 수어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왔죠. 근데 이 가족들이 이분의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AI로 이분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가족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두 번째 걸음마라는 제목의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시간을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남성이 어렸을 때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던 그 순간을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마음이 좀 촉촉해지나요? 아닌가요? 여기에 광고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기술은 이렇게 써야죠. 눈물 납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근데 우리의 장애인 분들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농인이 왜 음성언어로 말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은 안 됩니까? 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기술을 설계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KT에서 광고 내렸습니다. 최근에 송덕삼 아세요? 송덕삼? 삼성의 동영상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송덕삼이라는 삼성 SDS 송덕삼 신입사원이에요. 업무 능력이 너무 좋아요. 심지어 사회생활 만렙이야. 막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하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고부가 같이 사업. 고부가 같이 사. 이런 상무님의 아재 개그 코드를 맞춰줍니다, 얘가. 그리고 상무님이 회의하는데 와가지고 아주 개떡같이 얘기해요. 그때 내가 얘기했던 그거 있지? 그거 그냥 하지 말고 그때 얘기했던 거랑 합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상사가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가 그동안 상무님이 하셨던 말씀을 쫙 불러와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회식 끝나고 상무님이 주말 산악 채팅방에 딱 올리니까 송덕삼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레이저 쏴서 산을 없애버립니다. 네. 이 광고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예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특히.
한번 찾아보시면 좀 이렇게 개그 코드 넣어서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산을 없애요? 이런 거 이따위 거를 올리는 상무를 족쳐야지. 왜 직원이 상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직원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됩니까? 서로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으면 물어볼 수 있어요. 기술에 대한 이미지를 광고를 통해서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에는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다. 기술 철학자 랭던 리너라는 아까 그 뭐죠? 요 고가다리 고사례 연구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작기계 공장에 많잖아요. 철판 자르고 이런 거. 그게 지금 이제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컴퓨터가 수치 따라락 뭐 몇 센치로 잘라 하면은 자동으로 쫙 잘라주고 이게 근데 처음부터 NC 공작기계 수치제어라는 거거든요. 수치제어 공작기계로 개발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녹음 방식이라고 해서요. 정확히 얘기하면 레코딩, 기록 방식인데 노동자의 행동을 기계가 기록해서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방하고 노동자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됐어요. 노조에서 그 개발 방식을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군부와 그러니까 군대와 국방부와 경영진이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노동자 중심의 기술을 무너뜨리고 컴퓨터로 수치로 자동화하는 공작기계를 그냥 쫙 깔아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술 하나에도 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도입할 것인가가 투쟁의 영역입니다. 노사 간의 투쟁이고 그래서 기술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세력들 간의 투쟁과 타협의 결과로 채택되고 구성이 됩니다. 우리 가사노동이 이제 AI 비서가 가사노동을 다 할 거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게 지금 세탁기 건조기잖아요. 최초의 가정용 전기 세탁기입니다. 1908년. 청소기 요거는 이제 업소용으로 나왔고요. 가정용은 1912년에 처음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 1886년에 개발됐습니다. 10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100년 동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거 쓰다가 이거 끌고 다니면서 쓰고 물론 그 전에는 이것마저도 없었고 근데 지금 알아서 해. 세탁기 알아서 빨아. 엄청나게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거운 이불 빨래가 남성의 노동이었다가 여성의 노동이 되고 청결과 위생의 기준이 엄청 높아져서 빨래를 더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유식 따로 안 만들어줘도 되고 어른들이 먹던 거 입에 오물오물 해서 주고 이랬는데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 이데올로기 출현과 함께 이제 커피 내려서 주지 않고 믹스커피 주면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고 이런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가사노동 시간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단지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그게 곧장 영향을 끼치고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일자리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1991년에 판례입니다. 정리해고와 관련된 긴박한 기업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 삭감 조치가 영업 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 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 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기술 도입하면서 정리해고 해도 합법이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판례로 계속 인정이 됐다면 어떨까요? AI가 개발될 때 노동에 대한 혹은 기술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설계되느냐도 당연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냥 기술 발전한다고 뭐 다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막 이재명 정부가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이거 뭐 아까 봤고요. 구글에서 이제 AI가 해고자를 선정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AI가 배차하는데 돈 더 낸 사람 인위적으로 배차 더 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AI 학습시키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없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또 하고 유럽연합에서는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하기 위해서 고위험 인공지능을 따로 분류해서 이런 거 훈련생 평가 결혼 공고 등등등등등등 작업 할당 업무 성과 모니터링 인사 노무 이런 거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용자의 책임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볼까요? 그리고 금지되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성향을 파악한다든지 생체 정보를 모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금지됩니다. 인공지능 도입이. 근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위험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노동과 관련된 거는 직접 관련된 건 채용 딱 하나 들어갔습니다. 채용 말고는 그냥 뭐 마음껏 개발해, 도입해 뭐 이런 거죠. 용인할 수 없는 AI는 아까 유럽연합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성명서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습니다. 다행히. 근데 제가 그 뒷얘기를 좀 아는데 민주노총이 별로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가지고 관련 시민단체에 써서 주면서 너네 이름으로 제발 발표 좀 해줘 해가지고 겨우 이거 동영상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네 그렇게 사실상 우리 채용 막 함부로 하고 해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노동법이 국회에서 막 처리가 돼요. 어떻게 합니까 민주노총? 결집령 때리죠? 네, 뭐 총파업한다, 뭐 집중투쟁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해고를 부르는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기업에 다 그냥 위임을 해요. 네. 기술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한과 권리가 그렇게 위임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AI를 계기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기술이 이렇게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이럴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 4차 산업혁명 때도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 때도 거스를 수 없는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반세계화 투쟁했잖아요. 거스를 수 없는데 왜 했습니까? 칸쿤에서 이경의 열사, 우리 농민분 투쟁하셨고 이렇게 FTA 막아내자 이런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장 막아내진 못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인식을 확산하고 투쟁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죠. 거스를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기술도 사람이 채택하고 사람이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루카스 항공사라고 1960년대에 루카스 그룹이 구조조정을 다른 계열사부터 막 빵빵빵빵 해오고 있었어요. 이 항공사 노동자들도 우리도 곧 닥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아주 용하게도 뭘 준비했냐면 연구직과 생산직이 같이 공동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을 했죠. 우리는 콩코드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데 왜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들을 보호할 보일러를 못 만들고 있냐 우리가. 응? 왜 노인들이 겨울에 얼어 죽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useful work, socially useful work,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기 요런 그림이 이제 노동자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건데 비행기가 점점 이 전투기가 변해서 풍력 발전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설계하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모임을 가지면서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이 노동자들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동과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이디어 150가지를 찾아서 200페이지짜리 6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풍력 터빈, 어린이의 이동을 돕는 차량, 심장마비 환자 응급 장치, 투석 장치 등등등등.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아이 괜찮습니다. 저 그냥 신경 안 쓰고 할게요. 네, 알아서 자리 잡고 앉으셔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다 막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고 막 해고당할 위기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도로와 철도를 다 달릴 수 있는 차량도 만들어서 이 노동자들이 그걸 가지고 출퇴근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도 회사에 우리 그러면은 구조조정 하지 말고 이런 거 만들자, 이런 노동을 우리가 해보자 라고 제안했지만 회사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이 상용화로 이어지고 회사의 노동을 바꾸고 이렇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유의미한 실험이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이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과 기술로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험한 이런 사례입니다. 2023년에 헐리우드 파업 혹시 뉴스 보셨나요? 헐리우드의 작가노조, 감독노조, 배우노조가 넷플릭스나 이런 OTT 거대 미디어 자본상에서 투쟁을 벌입니다. 그때 논쟁거리, 그러니까 이 쟁점 중에 하나가 AI였어요. 제작사들이 작가한테 글 쓰는 거 안 시키고 AI한테 시켜. AI가 초안석을 써서 작가한테 이거 각색해봐. 너는 AI가 쓴 거 각색한 거니까 원작자 아니야. 배우 연기 안 했는데 배우가 그동안 연기했던 거 막 모아서 갖다가 AI한테 학습시키고 그걸로 복제본 만들어가지고 연기 안 하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투쟁을 해서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이 저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좀 약간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AI는 감독, 작가, 배우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AI를 사용하든 아니든 노동자의 권리는 축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I를 쓰든 카메라를 쓰든 펜을 쓰든 일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용을 유지한다. 창작물을 학습시키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등등등 있습니다. 배우 조합만 좀 이제 자세히 보면 배우가 연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동안 연기했던 데이터들을 모아다가 학습시켜가지고 모사해가지고 뭔가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배우가 실제로 그걸 연기했다면 연기 촬영 시간이 얼마였겠구나. 요거를 계산해서 그만큼의 임금을 지불해라 그대로. 이런 내용들을 쭉 합의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인류 역사상 최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술과 관련해서 노동자가 이만큼의 승리를 거둬냈던 적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랑 차이는 있어요, 사실. 이게 작가조합의 기본협약 목차인데요. 우리나라에 작가노조가 있나요? 예, 방송작가노조, 언론노조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방송작가노조에서 이런 항목들의 협약을 갖고 있나요? 사실상 그렇죠. 사실은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도 안 되고 있죠. 네. 쭉 있습니다. 보수만 제가 이제 세부 챕터, 그러니까 섹션까지
한번 쭉 목록을 적어봤어요. 최저임금, 추가급여, 나레이션 하면 얼마, 초봉 얼마, 고용 최대기간 얼마 등등등등등등등, 주급기간 정액거래 등등등등등등, 무료 TV로 방영된 극장영화에 대한 보수, 리메이크 할 때 얼마, 스크립트 주석 달면 얼마, 이런 게 다 협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감독조합, 심지어 실탄 사용하는 촬영하면은 어떤 걸 어떻게 지켜야 되고 등등등, 유급 휴무 얼마, 뭐 연금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도입됐을 때 노동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 거는 그 이전에 노사관계의 관행과 이미 확보된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만큼 안 돼 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100년 넘게 투쟁해서 겨우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카지노 노동자들, 호텔 노동자들도 AI와 관련해서 협약을 했어요. 여기는 5년 단위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남미, 중남미, 라틴계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많고, 그래서 기술과 관련된 어떤 숙련, 훈련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했던 건 6개월 전에 사전에 노조에 통보해라. 근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콜센터 AI 도입 관련해서 무슨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데 다 물어봤어요. AI 엄청나게 도입된 콜센터 노조 간부들한테 물어봐도 AI 이거 하니까 이런 용도로 이렇게 도입할 거야 라는 사전 통지나, 그래서 너네 목소리가 데이터로 활용될 거야 라고 하는 동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가 없었다, 혹은 기억 안 난다. 기술과 관련해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할 것을 요구하는 거, 기술이 이제 경영권이 더 이상 아니라 노사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전에 노조에 통보하라, 이거부터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Unite Here라는 노조가 있어요. 네, Here. 여기 원래 Unite라는 노조랑 Here라는 노조가 있었어요. 이게 다 약자입니다. Here가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어요. Unite의 T는 예를 들면 텍스타일, 섬유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노동자 중심 기술 영향 연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노동과 자신들에게 업무 지시하는 알고리즘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11개 객실을 청소를 해요. 근데 2개 층을 여기 한 층 쫙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쫙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이 여기 하고 올라가서 2개 하고 내려와서 3개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하기 전까지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도 않고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간의 이동을 이렇게 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서 대학들이랑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연구하고 싶은 대학의 연구자들, 석박사생들, 교수들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필드를 못 찾아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연구해서 단체 협약에 작업 재량권, 이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효율적인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미국 통신노조, AFL-CIO, 여기는 이제 자체 활동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미국 통신노조는 콜센터와 관련해서 감시 통제로 이용하지 말 것 등등 이런 것들을 합의를 했고,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조합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이런 활동들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횡단보도 여기서 여기까지 38초, 어디는 45초, 이제 건널 때 주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저도 몰라요.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기 뭐야 남동지역지부 지부장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찾아보니까 보행 진입 시간, 그러니까 파란불이네 라는 걸 인식하고 발을 이렇게 딱 내미는 데까지 7초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는 데는 비장애인 기준으로 1초에 1m씩. 그래서 7초 플러스 요 거리. 이렇게 해서 시간 계산이 된대요. 근데 어르신은, 장애인은 제가 예전에 다리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가니까 이게 엄청 거의 이 살인적이더만요. 어린이는 우리는 이 시간을 그렇게 정하라고 누가 합의해서 누구한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임했을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기술, 모든 시설물들이 누군가는 그것을 설계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게 우리들한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과 제도와 회사 정책을 만들 때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투쟁하고 교섭하고 이러는데 기술은 왜 똑같은 효과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사 경영권의 영역 이렇게 뒀을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과학기술학자가 있는데 쉘라 제스노프라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테크놀로지의 정치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기술 얘기, 과학 얘기 나왔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술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인간의 권리를 되찾으려면 권력이 어떻게 기술 시스템에 위임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의 위임은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죠. 입법과 기술 설계는 모두 위임을 포함합니다. 전자는 국회의원, 후자는 과학자, 엔지니어, 제조업체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는 기술 시스템에 권력을 넘겨주는 것보다 인간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 기술 시스템에 권력을 넘겨주는 거. 우리는 기껏 힘들어가지고 투쟁하고 교섭해서 단체협약 맺고 했는데 회사는 그렇게 교섭할 필요 없는 기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해 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눈으로 AI와 관계 맺는 우리의 노동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